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긴 불황에 생존의 안간힘을 겪고 있다. 여기 건설사 부도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24곳이 부도를 했고요. 2024년 8월 달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2곳이 부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23년 총 부도회사의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씨가 말라가는 건설업 취업자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업이다. 7월 하락폭이 3.9%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뉴스 8월 동향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건설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일 안 좋은 뉴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1일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건설업 취업자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통계를 보니까 건설업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이런 뉴스 나와 있고요. 건설사와 시행사 986곳이 위험하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뉴스 8월 달에 어떠한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1일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가 31만 4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통계로 보게 되면은 2024년 1분기가 31만 4천 개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건설업이 4만 8천 개가 감소했다. 자,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20개 직종으로 나눠서 산업대 분류별 임금근로 일자리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두 개 업종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게 건설업과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건설이 상당히 안 좋다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4년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감소한 게 건설업이 4만 8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부동산이 9천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7월달 통계가 되겠는데요.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1분기 통계고요. 통계청에서 매월 취업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7월달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취업 증가가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건설업만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 부분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업이 무려 8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이 8만 1,000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너무나 안 좋은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6월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7월 달은 일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대 아래로 나와 있는 부분이 5월 달, 6월 달 했다면 7월에는 1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은 건설업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고용 동향을 통계청에서 8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은 2024년 1분기 통계를 발표했고요. 매월 보름쯤 되면은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증가한 취업자 수 그 산업군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업,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11만 7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정보통신업도 8만 2천 명 증가, 운수 및 창고업도 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내용을 보시면 건설업이 무려 8만 1,000명이 감소했고요. 3.9%가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4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도 3만 7천 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과 부동산 쪽이 안 좋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4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보게 되면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또 임대업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무려 3.9% 감소한 8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건설 부동산 쪽이 상당히 안 좋다는 뉴스가 많고 또 아파트 값은 오른다 이 내용이 많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씨가 말라가는 건설업 취업자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업이다. 7월 하락폭이 3.9%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설업 취업자를 별도로 보게 되면은 2024년 3월에 22,000명이 증가를 했고요. 4월 달에는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7,000명 감소, 66,000명 감소, 7월 달에는 81,000명이 감소했는데요.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00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7월 취업자 수가 20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붕괴할 것이다. 지금 8월 달 통계가 나와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만 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건설업 취업자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 경기도 어렵고 현장에서 건설업 취업자도 대폭으로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1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간 건설사 22곳이 부도했다. 4년 만에 최대로 많은 부도회사가 나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무려 35%가 증가했고요. 신규 등록은 반토막대로 감소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성과급을 미지급을 하고 있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건설사 부도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24곳이 부도를 했고요. 2021년은 12곳, 그리고 2022년 14곳, 2023년 통틀어서 21곳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달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2곳이 부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23년 총 부도회사의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대략 2024년도는 한 30곳에서 35곳 정도가 부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최대로 부도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8월 21일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를 보니까요. 295건으로 2023년 대비 35.3%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5%가 폐업 신고가 늘었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있고요.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도 1270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158건이었는데 1270건이었으니까 소폭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274건으로 2023년 624건 대비 무려 56.1%가 감소했기 때문에 반 이상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신규 등록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대규모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22곳이 부도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8월 12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황에 직격탄, 실업급여 증가 70%가 건설업이다. 실업급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70%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업 한파가 악화일라로 치닫고 있고요. 하반기 건설 경기가 더 암울하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200만 개 붕괴가 전망되고 있다. 7월 달에 201만이었는데 앞으로 200만 개 붕괴가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가 11만 2천 명이 7월 달에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이 18,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실업급여 증가의 70%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 내용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사업 집행률을 상반기에 집중시켜서 그나마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했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은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관계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설업 고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성장률이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관련된 공공사업 집행률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민간 시장이 죽게 되면 공공사업을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공공사업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업 고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체 신용평가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죠. 허그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건설사와 시행사 986곳이 부실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보 단계는 지난 2년 새에 2배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서 정말 업계가 너무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정말 위험한 수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그는 회사가 분양보증 등 보증상품에 가입한 기업의 신용도를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과 관찰, 주의, 경보 이렇게 4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 미만 기업이 2022년 말에는 679곳이었는데요. 2023년 870곳, 2024년 3월 기준에 무려 986곳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상 미만 기업의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무려 1000여 곳에 육박하는 부실 위험이 있는 회사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하면 분양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 위험한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경보 단계에 있는 업체인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86곳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35곳이었는데 무려 2년 만에 이게 2.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보 단계에 있는 부실 기업이 무려 86곳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시행사 같은 경우는 경보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허그가 보고 있는 기업 평가를 보게 되면 986곳이 위험하고요. 이 뉴스가 8월 7일 동아일보 뉴스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택 경기가 너무나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뜨겁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양극화로 가고 있어서 지방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사 이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요. 건설사 이익률이 3년 새에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3.3%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 상장 7개사에 24년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메이저 건설사 7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영업이익이 6.7%였는데 계속해서 감소로 들어가면서 2023년에는 3.1%, 2024년에는 3.3%로 떨어졌기 때문에 3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 실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요. 그나마 해외 매출을 만들어 가면서 영업이익을 조금 올렸다. 이런 분석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1조의 해외 매출이 있었는데요. 2024년도는 15조의 해외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반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비 인상입니다. 공사비 인상.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가 난리죠.
건설사와 시행사 또 건축주 간의 분쟁 또 추가 공사비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이 스톱되고 또 분쟁 조정을 하고 결국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인상돼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급등한 자재값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자재값을 전부 반영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건비와 깐깐해진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재반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관리자도 고용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이 치열한 까닭에 제살 깎아먹는 저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하자 보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를 대비한 비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도 수익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하자 보수라든가 안전기준 또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1일 뉴스가 되겠는데요.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긴 불황에 생존의 안간힘을 겪고 있다. 대략 2023년 상반기부터 건설업계가 안 좋아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업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는데요. 건설업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황에 들어갔다. 건설 경기는 현재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실사지수 CBSI가 72.2로 최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건설 경기는 침체기 또 최악의 실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사 관계자는 주력 사업이었던 주택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오히려 유동성 위기의 내관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즉 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매각할 자산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관련된 회사들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특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GS이니마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최소 1조 6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뉴스 나와 있고요. 신세계건설은 지난 2월에 레저 사업 부문을 일부 매각을 해서 1,800억 유동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수원의 힐스테이트 홈에실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900억 확보를 했고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서 2,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주요 건설사들이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택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경기는 서울과 지방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지방에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 국면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사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긴 불황에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8월 21일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업의 동향 제가 8월에 주요한 건설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만큼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건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4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도 상당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건설 현장과 외국인 없이는 건설을 못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실태가 어떤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이고요. 늙어가는 건설업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외국인이 지금 채우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4050 기능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 취업 기피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건설 현장에서 사라지는 청년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중에 1명꼴로 외국인이나 조선족 동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없이는 공사가 돌아갈 수가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대규모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한국말부터 해서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나와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또 외국인이 건설 현장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국의 근로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략 3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가 나와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건설 인력이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년마다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건설 근로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 연령은 51.8세입니다. 51.8세.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보니까 남성이 51.5세고요. 여성이 54.5세로 여성이 더 높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진입 연령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 진입하는 그 진입 연령이 평균 39.4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남성은 38.4세, 여성은 48.3세로 여성 인력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진입 연령이 48.3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든 시점에서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 경력은 13.1년이고요. 남성은 13.8년, 여성은 6.9년으로 여성이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짧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임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2만 원이 연간 임금이고요. 남성은 3,694만 원, 그리고 여성이 2,65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인력이 더 많고 또 기능공도 많기 때문에 남성의 연간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근무 일수는 217.2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평균 연령이 51.8세다 보니까 건설 인력이 아무래도 나이 먹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근로자의 현재 연령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이하가 5%고요. 30대 이하가 8.9%입니다. 2022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연령은 2022년도에 53.1세였습니다만은 2024년도에는 51.8세로 조금 더 젊어졌습니다. 조금 더 젊어졌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30대 이하가 13.9%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건설 현장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는 18.1%로 2022년에 20.9%였는데 40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자, 50대 같은 경우는 34.4%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33.5%입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60세 이상의 그 내용을 보니까 29.2%에서 33.5%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있다. 즉 50대 이상이 67.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이다. 앞으로 고령화는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고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토목 현장과 소규모 건축 현장의 연령이 조금 높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토목 현장은 55.6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 현장은 54.5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후반부에 건설 현장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규모 건축 현장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대규모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령이 54.5세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이고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심각하게 와닿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능력 수준별 연간 임금 소득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 능력자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좀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체 평균은 3,592만 원을 벌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작업 능력별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이나 반장이 4,589만 원이고요. 기능工같은 경우는 4,177만 원입니다. 준기공은 3,332만 원이고요. 조공 같은 경우는 2,607만 원이 되겠는데요. 조공 같은 경우는 기능工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또 일을 배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공이 되겠습니다. 일반공 같은 경우는 2,255만 원으로 제일 적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팀장이나 반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현장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589만 원을 벌고 있다. 그리고 평균은 3,592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에 응한 1,319명에 대해서 현장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43.1%입니다. 43.1%.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반이 대규모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도 23.6%, 토목 현장이 15%, 소규모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11.1%로 상당히 저조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현장에서는 일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일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보더라도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7.2%. 자, 여기서 지역별로 살펴보니까요. 대전과 서울에서 대규모 건축 현장 비율이 각각 61.8%, 61.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규모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별로 살펴보니까요.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43.7%가 남성이고요. 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28.7% 그리고 남성이 23%이기 때문에 여성이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대규모 현장이 더 일량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총 근무 경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미만부터 3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2년 미만은 11%로 아주 낮게 나와 있고요. 2년부터 10년 미만 41.8%다. 그러니까 건설 인력의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거의 5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이 19.7%, 20년에서 30년 15.4%고요. 30년 이상에 되는 경력이 12.1%인데요.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숙련공들이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15.4%였는데
2024년도에는 12.1%로 3%가량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경력이 1.4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10년 미만이 52.8%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년과 그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 일당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당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당의 금액을 보게 되면은 10만 원 미만부터 25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일당은 2,200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의 비율은 2.9% 하락했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원 미만의 인력은 1.2%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숫자가 10만 원 미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이 17.2%고요. 그리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이 41.9%로 2022년도에는 39.9%였는데 이 부분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노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장의 인건비가 많이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8만 1,166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8만 3,368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200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만 원에서 25만 원 미만이 28%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25만 원 이상이 1%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그리고 25만 원 이상의 고인력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 경력별로 살펴보면은 근로 경력이 높을수록 평균 일당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업의 종류와 숙련도에 따라서 이 임금이 천차로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5만 원 이상이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월급 금액을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평균 367만 8천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2024년도에는 평균 394만 5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월급이 26만 6,900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7.8% 하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0만 원 미만과 그리고 6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300만 원 미만이 20.6%, 300에서 400만 원이 32.8%로 22년도에 40.6%였는데 2024년도에는 줄어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만 원도 25%에서 20%로 줄어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미만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이 수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11.3%였는데 24년에는 17.2%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련공의 노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에서 17%까지 올랐기 때문에 6%가 증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 중급의 노임들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500만 원 이상의 노임이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6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4.5%에서 9.4%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임이 많이 올랐다. 즉 현장의 월급 금액을 보게 되면은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현장의 노임이 극명하게 평균 근무 기간과 작업의 숙련도,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의 노임을 보니까 4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거의 3,9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 인력의 구성비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 비율이 33.7%로 나와 있고요. 한국인은 66.3%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가 16.5%고요. 기타 외국인이 17.2%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이는 현장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직종별로 살펴보니까요. 기계설비공이나 용접공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79.3%, 80.3%로 비교적 높게 나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이 79%, 용접공이 80%. 그러니까 대략 숙련공이나 아무래도 기술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종은 한국인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철근이라든가 목수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감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도 83.3%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거의 83%가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답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년이나 15년 전부터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고 조선족 동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신 분이 계시고요. 전기 쪽은 아직 한국 사람이 많지만 목수나 철근 쪽은 외국인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공 위주로 한국 사람이 많고 단순 작업이라든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직종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침체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도 건설업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만 개 정도가 줄었고요. 2024년 하반기에도 대략 한 4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 침체 이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요. 2024년 하반기에도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청년들의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도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게 되면은 2030 세대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고 있다.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건축 설계 인력이 2030 세대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더 심화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대 이하가 13.9%, 50대 이상은 70%에 육박하는 인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건설 현장에 취업을 기피합니까? 과도한 근무 시간, 낮은 보수가 기피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 등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건설회사에 관련된 인식이 비리와 뇌물, 부동산 투기, 또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실시공, 부실경영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시설물 품질과 현장 안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있고요. 2030 세대가 건설 현장에 들어오고 또 숙련공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교육과 실무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공 품질이 좀 우려된다.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상당히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장 소장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도면도 볼 줄 모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고 문제는 건축 감리라든가 현장 소장이 잘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인량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면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자, 감독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보여지고 있고요. 2030 세대가 건설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업계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실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 근로자의 보다 더 실질적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건설사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아파트 재개발에 추가 분담금 조사를 했는데 무려 4억 5천이 나와서 조합원이 포기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설사 경쟁은 옛말이다. 오히려 조합원이 시공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정도로 건설사의 경쟁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매일경제신문 뉴스를 보니까요, 전국의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부담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재건축에 들떴더니 4억 5천만 원을 내라고 억소리 부담금에 조합원들이 포기하고 있다. 서울 31곳을 비롯해서 전국 68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제초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관련된 부담금의 예상 단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원 미만의 부담금이 12곳이 나왔고요. 3억 원 이상과 4억 원 미만, 이 현장도 3곳이 나왔고 4억 원 이상 되는 현장이 2곳이 나왔습니다. 2억 원과 3억 원은 9곳, 1억 원과 2억 원은 5곳.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상, 즉 4억 5천만 원까지 나온 그런 재건축 현장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이 3억 1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3억 1천만 원. 이러니까 서울만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하기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압구정 재건축이 상당히 큰 규모로 수주전이 곧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어마어마한 재건축 수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강남구에서요, 시공사 8개 건설사를 불러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롯데, 삼성, GS, 현대건설, 메이저 건설사 8개와 협약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6일 날 협약을 했는데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무효하겠다. 금품 향응 금지, 선진적인 정비사업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강남구청에서 8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전 분위기가 이랬죠. 예전 분위기는 정말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워낙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8개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가요, 단지별로 그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 강남에서도 이런 압구정 같은 정말 뜨거운 곳은 수주 경쟁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수주가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졌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시장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금은 그 경쟁이 사라지고요.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경쟁이 없고 오히려 건설사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시공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을 관계가 너무나 달라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수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비사업장,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사업장은 아닙니다. 대규모의 정비사업장 21건 중에 무려 90%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사 경쟁 입찰은 단 2곳이고요. 19개 사업장이 무혈 입성을 했다.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면은 노량진 1구역, 거여새마을, 잠실, 개포, 가락 3위, 신반포 12차, 신반포 16차, 주로 강남권과 동작구의 한강면에 있는 지역들은 시공사들이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요,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1조 927억 원, 정말 큰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나머지는 7천억 정도, 그리고 6천억, 2,500억,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인데 무려 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현장이면은 서너 개 건설사가 들어가서 수주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90%가 무려 수의계약을 했는지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들어서 단 2건이 수주 경쟁을 했는데요. 여의도 한양과 강남구 도곡개포 한신이 현대건설 포스코 ENC가 붙어서 현대건설이 당선을 했고요. DLENC와 두산건설이 경쟁을 해서 DLENC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원칙은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정말 한 업체 가지고 수주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입찰에 한 곳만 참여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유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시공사가 경쟁 없이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달라진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건설사의 입장과 또 조합원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가 이 문제 가지고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주 경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계약 금액과 나중에 공사를 할 때에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장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즉 피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 많고요. 또 자금력 약화로 경쟁을 기피합니다. 즉 경쟁을 해서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하겠는데 무리하게 경쟁을 왜 하느냐. 문제는 시공사의 자금력이 약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PF 대출도 많이 쪼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요. 경쟁을 기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출혈 경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설사의 입장이고요. 한 시공사가 오랫동안 공들인 현장은 피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건설사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 한 시공사가 오랫동안 그 조합과 타협을 하면서 정말 수주를 하려고 노력한 그런 현장은 다른 시공사가 피한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경쟁 비용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한다. 최근에 너무나 경기도 불안하고 또 금리라든가 PF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하고 골라서 그냥 들어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을 기피하는데 수주 경쟁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분위기를 보고요. 그냥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눈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합원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입장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 협상 우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이 의리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에게 부탁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협상 우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쟁에서 시간을 끄느니 빨리 수의 계약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또 추후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을 하면서 공사비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요. 경쟁하는 시간을 피하고 차라리 수의 계약하는 게 낫다. 이런 조합원 입장도 있습니다. 계약 과정부터 공사 진행할 때에 건설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터 또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추가 공사비가 없는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원의 추가 공사비가 나올 수도 있고 몇 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추가 공사비 때문에 또 한 번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재초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재건축의 이 재초환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조합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 명확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합에서는 추가 부담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초안 제도를 폐지를 해야만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고 또 재건축이 원활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지금 재건축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진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건설사의 경영 여건을 봐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여력도 줄어서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는 경향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또 분양 같은 경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단지는 분양이 잘 되지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사도 이 경영 여건과 자금 여력 또 경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경쟁을 피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남권이 수의 계약할 정도라면은 서울 외곽이라든가 지방 사업장은 시공사를 아예 못 구할 수도 있을 것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알짜배기의 재건축 재개발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지는 시공사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건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지경이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줄어든다는 그런 진단도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남 4구역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의 알짜 사업지도 조합원들의 요구와 건설사가 맞지 않으면 경쟁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평당 공사비가 지금 940만 원, 1000만 원, 어떤 현장은 1200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당 공사비와 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평당 공사비가 안 맞을 경우에 아예 입찰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건설사가 갑의 위치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가급적이면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알짜배기 한남 4구역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공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수록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조합은 조합원대로 어렵고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더 어려워진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추가 분담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와 추가 부담금 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갈 수가 없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주한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추가 부담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성사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외에는 건설사가 안 간다. 건설사 찾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쟁이 없다면 이러한 부담은 모두 건축주가 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조금 느끼는 부분은 건설 생태계라든가 건축 생태계가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지 않느냐. 지금 뭐 AI 등장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의 도시 소멸,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건설 인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시장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그리고 빌라 시장은 죽어서 아파트만 찾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이 또 진행하고 있는 일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건설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